오늘은 아주 짧을 것 같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났고 유럽 시장도 좀 깨지면서 끝났거든요. 금요일 날 튀는 강도가 셌던 걸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도 사실 0.54 정도 올랐으면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 날 유럽하고 미국 장은 튀고 아시아는 아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석유 가격을 얘기를 드리면 석유 가격은 반등을 했다 다시 밀려 내려왔거든요. 이때 사우디하고 UAE하고 감산한다 그러면서 쭉 추세를 밀어 올렸죠. 여기서 지금 들렸다가 내려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오펙 플러스하고 회의를 하다가 사우디가 오펙 플러스 회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만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거가 왜 이러냐면 지금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그 네옴시티 하잖아요. 그 네옴시티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우디는 뭐 오펙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 재정이 결국 석유 판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유 가격을 얼마에 팔아야만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이게 돈돈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이븐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2023년도에 80.86달러 정도 이거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여기 UAE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55.57달러면 재정이 똔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감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2021년도예요. 2021년도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나오는데 전체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보시면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통계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83.6달러 나왔죠. 근데 카타르라든가 46달러죠. 5만 76. 여기 밑에 위에 보면 리비아가 52. 위에 보면 쿠웨이트가 62. 그다음에 여기 이라크가 53이거든요. 여기 아랍에미리트가 53이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굳이 감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60달러가 깨지고 50달러대로 주저앉으면 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우디 입장에서 조급한 거죠. 네옴시티를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UAE가 그 두바이 쪽에서 성공을 하는 거 보고 네옴시티를 올렸는데 그러기 위해선 석유 가격이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석유 가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미국의 PMI 지수가 나왔거든요. ISM 제조업 지수. 이게 제조업은 이미 나왔고 서비스업이 나왔거든요.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50.3으로 다시 밀렸어요. 미국의 서비스업이 좀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제조업 지수는 제조업 PMI 지수는 여기 밑에서 내려온 다음에 지금 헤매고 있죠. 경기 수축 국면에서 내려오고 나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서비스업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그 상황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글로벌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PMI 지수 글로벌 전체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글로벌로 보면 경기 수축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이거 전체 다를 평가한 겁니다. 제조업. 근데 사실은 경제 규모가 큰 걸로 놓고 보면 미국이죠. 이게 제조업입니다. 그 다음 경제 규모가 큰 데가 유럽이잖아요. 여기가 유럽이거든요. 여기 떨어지고 있죠. 계속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데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여기 이거거든요. 이거. 위드 코로나 가면서 살짝 플러스로 반등했다. 그러니까 확장 국면으로 50 넘어갔다가 다시 수축하고 있어요. 제조업은. 그래서 제조업은 지금 글로벌 전체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여기 좋은 지역은 뭐 인디아라든가 혹은 여기 타일랜드 요런 정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저 일부 극히 경기 규모가 작은 인디아는 그렇진 않지만 경기 규모가 작은 지역만 살짝 그런 액션을 보이고 있는 거고 뭐 우리처럼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타이완 같은 경우 여기 뭐 보시면 상당히 수축이 많이 돼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조업은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 보시면 괜찮은데 서비스업이 잘 버티고 있는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이 서비스 관련된 PMI 지수가 아래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얘도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추세적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하기는 55 정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축 국면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지금 서비스 업종이 그나마 잘 버텨서 글로벌 경제를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사실 여기 제조업 지수 PMI 지수를 좀 들여다볼 때 여기 보면 신규 주문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 주문이 제조업입니다. 보시면 쭉 줄었죠, 신규 주문이. 그죠? 고용이 살짝 들리긴 했습니다. 제조업 파트에서. 그리고 수출 부분이 살짝 들리긴 했는데 이게 50 경계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 내수 쪽의 주문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비스 업종을 보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여기 신규 주문이 줄고 있죠. 수출 주문은 아직은 강도가 있기 때문에 준다 뭐 이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고, 다만 이 고용이 지금 수축으로 새로 들어갔거든요. 이 처음 들어간 것 같아요. 장기 데이터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근데 이 고용이 서비스 업종의 고용이 이렇게 위축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의 전체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란 게 그 서비스 업종 고용이고, 그다음에 빨간 게 제조업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은 지금 1억 3,400만이고 제조업이 2,100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고용 숫자의 87%가 서비스 업종에서 나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수그러들면 이 PMI 지수가 이렇게 고용 측면에서 서비스 업종 PMI 지수가 이렇게 수축 국면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든다는 뜻인 거거든요. 계속 고용 지표에 관련해서 고용이 뜨겁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계속 수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서비스 업종이 이렇게 움직이면 본격적으로 고용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던 뉘앙스가 있었던 게,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문을 열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덧 날씨가 문을 열어도 될 만큼 아침 날씨는 그렇게 선선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문을 열면 새소리가 나서 좋거든요. 일단 잡소리는 그만하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하고 인하를 하반기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최근 뉘앙스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6월달은 아니더라도 7월달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꼼딱꼼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의 추가 압력이 더 작동하게 되면 고용 측면에서도 당연히 하락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제닛 옐런,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도 한마디 했고, 제닛 옐런 그 재무장관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일부 누그러져야 된다. 그래서 뭐 실업률이 지금 현재 3.7로 지난번에 들렸죠. 3.4에서 4.3 정도까지는 용인돼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고용이 약간 수그러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더 위축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이 연착륙을 하고 새로 뭐 한 1, 2, 3년 동안 추세적으로 경기 확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두 가지거든요. 여기 여러 개가 혼합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게 은행의 대출 태도예요. 근데 은행의 대출 태도가 전부 다 강화되는 측면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노란색 차트 요거는 10년 국채 수익률과 3개월 국채 수익률의 기간 스프레드입니다. 텀 스프레드인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거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 검은 라인 밑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뒤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는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쥐어짜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사실은 무위험 대출을 통해서 은행이 이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 스프레드, 크레딧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익을, 대출 NIM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을 조이지 않으면 부실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은행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준을 올려놨잖아요.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이게 역전돼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은행 차원에선 그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장난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은행이 기준을 강화하고 대출 기준을 이게 신용 팽창을 멈추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가 수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이 다 실현된 거거든요, 과거에. 연준이 항상 이 시점에 정점에 와가지고 요번엔 과거와 다르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걸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요 파란 거 있죠. 요 파란 대출이 뭐냐면 요걸 금리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레딧 카드 관련돼서 대출 이자율이거든요. 요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게 신용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이게 정도가 올라가다가 감소했죠. 이걸 살짝 당겨 보면 이게 금리가 이자율이 탕 튀어서 올라가면서 보시면 이자율이 탕 튀면서 올라가면서 이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멈추고. 죄송합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아니고 보니까 그냥 소비자 대출 24개월 데이터, 24개월 대출 론 이자율이에요. 좀 이따가 크레딧 카드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퉁 튀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튀면서 이 강도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이. 요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에요. 이게 20%거든요. 요 밑에 보여드린 게 아까 보여드린 개인 신용대출 24개월짜리 11%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요 보라색 차트하고 파란색 차트가 뭐냐면 보라색 차트는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고요. 이 파란색 차트는 소비자 대출 연체율입니다. 급한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둘 다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잘 보시면 이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 쭉 옆으로 버티고 있다가 후반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자율이 퉁퉁퉁퉁 치고 올라가죠. 여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연체율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이 연체율을 낮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급여나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로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저축 금액이라든가 혹은 일부 여러 개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연체율을 늘리지는 않을 거예요. 유의자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한계점에 몰려있는 어떤 그런 소득이 낮은 가게들이 있겠죠. 그런 가게들은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연준이 금리를 좀 일정 수준 내려주지 않는 이상 한계점에 계속 몰리는 애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쪽에서 계속 파산이 일어나고 연체를 늘리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리셋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리셋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수축금리의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오죠. 이런 작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이걸 소프트 랜딩으로 계속 이어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환상과 같은 얘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점을 이렇게 이제 빨리 찍느냐, 좀 길게 둥글게 찍느냐, 이렇게 이제 살짝 흔들리면서 찍느냐, 이거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얘기를 좀 드릴게요. 두 가지. 또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게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입니다. 캔들 차트 S&P 500 지수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MACD도 지금 시그널선을 뚫고 올라와 있고 추세선도 지금 그러니까 상승으로 추세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금도 유입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S&P 500 지수 상승 강도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다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자산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게 10년 국채거든요. 녹색이. 추세적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단이 낮아지고 있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고 있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강하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강하게 밑으로 추세적으로 못 밀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 유가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다시 했죠. 이게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단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하단을 뚫고 내려왔죠. 지금 여기 하단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 하단도 뚫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좀 전에도 보셨지만
사우디만 감산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 말을 안 듣잖아요. 유가를 강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감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 노란 게 구리거든요. 구리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계속 약화 국면을 보여서 사실은 주식시장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채권이나 원자재 시장은 전부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퍼 배수가 보면 여기 203배라고 돼 있죠. 이게 포워드 퍼는 아마 100배 미만에 있을 거예요. 근데 포워드 퍼라고 하는 거는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죠. 이거는 아마 TTM이거나 직전 12개월이거나 아니면 전년도를 볼 건데 이게 상당히 높은 배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보여드렸던 시스코 차트입니다. 이게 IT 버블 때 상당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얘기됐던 시스코. 붕괴되면서 안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게 파란 차트 얘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입니다. 200배 정도 돼 있는. 이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보라색 이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걸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엔비디아도 사실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 뭐 당연하게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항상 광기에 휩싸이면 주식시장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거기가 정점인 걸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7월 달에 아직 미국의 상업부동산 얘기들이 꼬물딱꼬물딱 나오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실제로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그게 터져서 얘가 붕괴된 뒤에 추세적으로 경기 수축까지 이어지면 이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빠진 다음에 얘가 다시 반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 쪽에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나는 뭐 챗GPT나 AI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냥 묻어둘래라고 하셨다가 잘못하면 테슬라의 정점이나 혹은 시스코의 정점에 물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